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원 백수 전 현희입니다. 우리 김주수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분들 그리고 진주 시민분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귀한 행사 준비해 주신 우리 발상동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받게 돼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통영의 딸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릴 때 통영에서 자라면서 늘 선망의 도시가 이곳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저 큰 도시 진주에 가보나 그리고 늘 부러워했던 그런 도시로 제 기억에 남아있고요. 그래서 항상 진주에 대한 그런 선망과 또 좋아하는 마음, 부러움 이런 게 늘 있었던 그런 멋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 진주에 오면서 굉장히 기대되고 또 떨리기도 하고 또 여기서 만나 뵈실 분들에 대한 많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제목을 나는 왜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웠나 이렇게 우리 발상동 위원장님께서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두 갈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경상도 말이 나오나요? 제가 늘 이제 서울에서 지낸 지 오래돼서 저는 서울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애견, 경상도 그대로 있는데 그러는데 이 서울말이랑 경상도 말이 항상 이제 섞여서 쓰다 보니까 어디 하니 경상도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서울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늘 어쨌든 저는 제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에 가까운 선망하는 그런 도시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되니까 정말 떨리고 감동스럽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웠나? 처음부터 맞서 싸우려고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투쟁이나 투사를 하겠다는 생각도 저는 처음부터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저는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1년을 지나다 보니 어느새 제가 투사다. 오늘도 어떤 분이 들어올 때에 와 투사 오셨다 이러는데 투사가 될 생각도 없었고 투사라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저를 윤석열 정부와 맞짱 뜬 그리고 싸워있는 투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당연한 일이었고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제가 그런 당연하고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었나? 당연하니까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이 정권과 맞짱 떠서 싸운 투사가 됐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이 정권이 저를 탄압하면서 물러나라, 사퇴하라 이럴 때 제가 실수입니다 하고 단호히 임기를 지키는 그런 결단을 하고 이 정부의 탄압을 한 몸에 받은 이유가 뭐냐?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당연하냐?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가장 금강옥조로 지키고
여야, 이념 이런 걸 초월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규범, 그런 것은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가치,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는 것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반드시 지켜야지 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가 국정 철학이라고 내세운 게 뭡니까? 공정, 상식. 정부가 출범하면서 저에게도 국회 정무위를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 정부의 국정 철학이 뭐냐? 수없이 세뇌교육 받을 정도로 이렇게 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공정과 상식, 좋은 얘기죠.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법의 가치, 우리 모두가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고 하는 공정과 상식, 당연히 모든 국민이 당연히 지켜야 되고 너무나 당연한 그런 당연한 일을 저는 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말라는 게 이 정부의 저에 대한 단합의 실체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법치주의는 법에 규정이 있어가지고 법에 정해진 것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이거는 별 나위 없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의 다수결의 그런 절차와 정당성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난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 탄압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물러나가 이런 압력을 받을 때 그때 국회에 와서 검찰총장으로서 당당히 외칩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임기 2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기에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이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대통령이 돼서 지키는 것이 그게 공정과 상식입니다.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게 뭡니까? 상식이죠. 그리고 법에 정해진 것을 지키는 것, 법치주의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공정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임기를 지키고 탄압을 받았는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했다. 그것이 저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고 부러지던 그 당사자가 그것을 어느 날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느냐는 식으로 임기 도중에 임기를 그만두고 물러나라 라는 압력을 온 정권을 통해서 이제 저를 쫓아내려고 탄압을 시작을 한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사자성어로?
상식을 지키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내로남불이죠. 당신한테는 임기는 지켜져야 되고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때도 임기는 정해져 있는 기간장의 임기는 지켜줘야 한다라는 그런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 임기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저는 이제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요.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철학이 맞는 그런 정부 부처의 장관들을 임명하고 또 맞지 않으면 위임하고 하는 거는 저는 그는 맞다 생각합니다.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권익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물러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가끔씩 물어봅니다. 왜 권익위원장은 다른 장관들처럼 물러나지 않고 임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투쟁을 했냐? 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에, 제가 법치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패 방지 국민권익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권익위의 이제 존재 근거에 관한 법이죠. 그 법에 보면 권익위의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그리고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임기를 정한 것은 권익위의 업무가 독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독립성을 수호하라는 뜻으로 위원장의 임기를 법에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헌법의 가치에 부합하고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법에 정해진 권익의 임무의 독립성 그리고 임기, 법에 정해진 임기 이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민주주의고 법치주의고 공정한 상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된 건 뭡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법에 정해진 대로 임기를 지키면서 업무를 독립적으로 해라. 정권에 거기에 뭔가 편성하지 마라. 이런 국민들의 결단을 법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 장관들은 임기가 없습니다. 법의 규정도 없고요. 그리고 독립성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일반 부처의 경우에는. 이 정부 부처 장관급 기관장 중에 권익위와 방통위 두 기관이 이와 유사한 그런 내용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독립성이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렇게 있고 검찰총장도 임기가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법의 규정에 따라 법률가 출신의 대통령이 완전히 당연히 임기를 보장을 해줄 거다. 그리고 해줘야 된다. 라는 당연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물러나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가 장관들은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왜 지난 정부에 임명된 권익위원장이 이 정권에 국무회의 청소하고 이 정권에 있냐? 물러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법에는 임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정권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라고 법에 규정이 되는데 다른 부처 장관들이랑 분명히 다른 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러나라, 정권에서 물러나라 하면 제가 물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물러나라는 게 단지 물러나라가 아니라 정권의 서슬퍼른 탄압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 정권의 말에 굴복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그런 공포심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물러나라 하면 제가 여러분들 물러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물러나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물러나셨죠. 그래서 그 순간 사실은 탄압이 시작되는 순간 탄압이 시작되기 전에는 저도 저랑 이렇게
철학도 다르고, 그리고 또 제가 모시는 또 이 정권도 다르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을까라는 자율적인 그런 판단을 한 적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죠. 그렇지만 물러나라 하는 순간 그 물러나라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다. 공정과 상식이 맞지 않다. 그렇게 탄압이 들어온 순간 저는 고민을 멈추었습니다. 여기에 탄압에 굴복하고 내가 물러나는 것은 이거는 도망이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법에서 저에게 주어진 법적인 사명을 제가 회피하는 거다. 그래서 이 탄압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이 시대가 저에게 준 사명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압이 들어온 순간 저는 그때 순간 결정했습니다.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비겁하게 무섭다고 도망치지 않겠다. 그리고는 저희 가시밭길을 걷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도치 않은 투쟁과 투사의 길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에서 대통령이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는 사람들 왜 오냐 이렇게 도어스팅에서 그런 발언을 한 이후에 바로 여당의 지도부들이 공개적으로 공개하게 들어옵니다. 호환무치하다, 알박기다, 고액 알바다, 염치가 없다, 수치심이 없다 이런 용어를 하면서 사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임기를 법에 정해진 그리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립적 업무를 하라고 법에 국민의 명령이 정해진 기관의 기관장이 그 임기를 지키는 것이 호환무치합니까? 알바입니까? 알박기입니까? 알박기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기 2년을 했습니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1년 임기를 더 지키는 겁니다. 알박기라는 것은 전혀 성격이 다르잖아요. 당연한 공정 상식적인 일을 당연한 일을 하는데 그런 제가에는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그런 모욕적인 말 공개적으로도 꼭 언론에 도배되고 이런 걸 하면서 정말 저는 사실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저를 쫓아내고 싶으면 법을 바꿔야지. 근데 권익이라는 기관이 하는 일의 업무의 독립은 분명히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권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임무를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권익위원장 국회에 가면 국민들을 대신해서 대통령에게도 쓴소리를 하고 국민들의 생각이나 국민들이 지금 여론이 이랬다 이런 거를 건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견제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일종의 와치독 국무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기관이죠. 그렇게 쓴소리를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임기가 정해지고 독립성을 부여를 한 겁니다. 그게 싫어서 자신에게 단소리하고 그냥 뭔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가 제기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국민권익위원장을 두려면 국민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익위원장은 다른 부처 장관처럼 똑같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철학과 함께 가는 그런 기관장으로 해라는 국민의 결단, 법률의 개정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법을 존중해야죠. 그래서 이 정부와 맞짱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겠다. 근데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 정권과 맞짱을 뜨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을 보냈습니다. 이 정권을 검찰 독재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 권력 기관을 다 손아귀에 쥐고 있는 그런 국가잖아요. 이게 군부 독재보다 더 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탄압을 받았는데요. 정말 머리끝이 곤두서고 숨쉬기도 곤란하고 매일매일 뭔가 누가 나를 미행하지 않을까, 내 전화를 도착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에 관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뭔가 꼬투리 잡고 아무 때고 언젠가 저에게 압수수색 들어오지 않을까, 구속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1년간을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바삭바삭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 숨 쉴 수 없는 그런 공포감을 1년 내내 사실은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아나서도 오고 체중도 쭉쭉 빠지고 밖으로 오고 잠도 못 자고 머리카락 뭉뚱뭉뚱 빠지고 그냥 일상생활을 거의 하기가 힘들 정도지만 그렇지만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 역할은 소홀하지 말아야겠다.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더 일을 아무래도 바짝같이 권익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저의 몸과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모든 그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런 걸로 후유증이 와서 사실 너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몸이 아닌데 그래도 또 제가 그 전에 약속한 게 있어서 오늘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 그런 고통과 탄압을 지키면서도 저는 당연히 지켜야 할 우리의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또 그로 인해서 끝까지 그런 굴복하지 않고 이 정권에 맞짱떠서 작은 또 이 정권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는데 제가 역할을 하나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잘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권이 그리고 대통령실 또 국민의힘 여권에서 물러나라 사퇴하라 압박을 한 달 동안 했는데 제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드디어 감사한 감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관급 기관장에 대한 공직 기간을 이유로 표적 감사를 들어온 것은 제가 알기는 제가 최초입니다. 보통은 감사원이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면 정책 감사를 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하지만 특정한 장관을 상대로 공무기관 감사를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 듣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타겟으로 어느 날 갑자기 감사원의 특별조사국, 검찰로 치면 특수부죠. 특별조사국의 특별조사관
열 몇 명이 느닷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건의기에 들어갔죠. 그리고는 건의기에 상주를 해서 저에 관한 사실상 모든 것을 탈탈탈 트는 그런 감사를 시작을 합니다. 저를 삿대시키기 위한 표적 감사죠. 요 정도 하면 대부분 공직자 물러납니다. 그냥 자료 요구만 해도 물러납니다. 이 사인이 명확한 거죠. 왜 그런 감사 시장인지. 뭐, 한 살짜리라도, 한 살 명예인가요? 7살짜리라도 이 갑자기 들이닥친 특별 감사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지, 사상 초유의 이런 감사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앞에 정권의 그 물러나간 사태 압박이 계속된 그 직후에 벌어진 저에 대한 이 감사가 뭘 의미하는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호는 명확했습니다. 너 사퇴해라. 그리고 이렇게 감사시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사퇴합니다. 왜냐하면 무섭거든요.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약점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저의 업주비 카드, 저의 차량 운행 기록, 기차 기록, 그리고 고속버스나 하이패스 기록,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야말로 먼지 한 톨 남기지 않을 기세로 탈탈탈 영어까지 들었습니다. 그 1년 가까이 했는데요. 감사가 들어왔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무서워. 그만둬야지 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탄압이 들어오기 전에는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냥 그만둘까 말까? 그때는 저에게 자율성이 있었죠. 스스로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죠. 좀 더 그 기간이 길었다면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탄압이 들어오는 순간 절대로 이 탄압에 굴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그 결심은 더 굳어졌습니다. 절대로 이 불의한 탄압에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반드시 헌법의 가치를 지켜내겠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 정권이 나에게 그런 운명을 부여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그런 이 불의에 굴복하지 않을 그런 책임과 사명이 어쩔 수 없이 나에게 그게 주어졌구나. 이 생각을 하고 감사원 감사에 맞설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대항하겠다. 나를 감사를 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그 감사에 있어서 조금의 불법이라도, 조금의 법령의 위반이라도, 부정한 것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내가 그것을 찾아서 응징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가 들어오면서 감사원 관련 법령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 그 부분이 조금 다른 분들과 좀 익숙한 그런 조금 그런 이제 쉬운 편리한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저 감사원법을 하나도 몰랐거든요. 감사원 관련 법령을 딸딸딸 외우고 공부하고 관련 판례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원의 불법적인 감사에 제가 반드시 대응하고 여기에 응징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요. 그랬던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블랙리스트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뭐 문화 체육계 블랙리스트로 이 거기에 관련된 이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그 사람들이 많이 수사받고 처벌받고 이랬잖아요. 그런 내용이 블랙리스트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정권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는 도구로 쓰였던 게 블랙리스트입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수사와 판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 시대에 있는 검사들에 의해서 이 기소가 됐던 수사하고 기소가 됐던 사건 중에 유명한 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문재인 정권 초기에 그때는 사실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이 환경부 산하기관장을 당시에 이제 쫓아내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검사에 의해서 그게 수사가 돼서 기소가 돼서 블랙리스트로 그 기관장들을 쫓아내는 것이 측근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확정 판결과 또 청와대 블랙리스트 이런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그 전의 정권들은 사실은 대통령이 바뀌면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들도 그냥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기관장을 임명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관례였죠. 관행이었죠. 물론 권익위 같이 법률에 정해진 이 또 독립성이 있는 기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은 더 이상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들을 사퇴시키지는 말아라. 사퇴시키면 이거는 직권남용이다.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거거든요. 더구나 그 대법원 판결을 보니까 그 사퇴하라고 했더니 물러나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물러나게 하는 것도 직권남용이다. 이런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제가 보는 순간 바로 이거다 생각을 했죠. 어때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네. 근데 그 대법원에서 그 감사를 통해서 그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물러나게 한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한 검사가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윤석열 사단이죠. 이 또 내로남불 아닌가요? 아이러니하죠. 똑같은 일을 권익위에 자행을 한 겁니다.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 그리고 우리 부위원장 사퇴시키려고 처음에는 사실은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에 임명된 기관장들 물러나지 않는 기관장들을 다 리스트를 작성했죠. 그리고는 한 명 사퇴 압박을 이 정부 들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자료 요구하니까 언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장들 자료 요구하자마자 엎어선 기관장들이 여러 있습니다. 사실은 직권남용 판결이랑 거의 유사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겠다면 분명히 법 위반이고 자신들이 기소한 그 내용에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정이 된 사안과 너무나 유사하다. 똑같다. 그래서 이걸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과 유사한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감사를 통해서 사퇴를 시키는 것, 이거는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지금도 근데 이 정권은 사실은 리스트를 겁도 없이 리스트를 발표합니다. 어느 기가 누구.
물러나라, 사퇴하라. 전 정권에 임명됐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 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압력을 넣어서 사퇴를 시킵니다. 사실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측근 남용의 소지가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측근 남용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측근 남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하고 제가 반격을 시작합니다. 반격을 그래서 공수처에 그 감사를 지시를 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불법적인 감사를 한 감사원 직원들 특별조사국 직원들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두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 관련 법령 위반 그리고 대법원 판결 여기를 법적인 근거로 제시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 법원과 대법원에 의해서 이제 수사 기소가 되고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이 정권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다. 자신들이 했던 행위를 법으로 하지 말라고 기소하고 처벌하도록 했던 행위를 똑같이 자신들이 그대로 자행하고 있는 이거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고 그 산 증인이 바로 저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알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투쟁하고 이 정권의 그런 비겁한 비열한 그런 또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도 수없이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지? 이럴 때 늘 저를 스스로 다짐을 하고 좀 저를 이렇게 단련시키는 단어가 중끝마입니다. 이게 우리 이제 MZ세대 친구들이 많이 쓰는 그런 용어인데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얼마나 무섭겠어요. 공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이 정권의 초강기에 대통령부터 나서서 집권 여당의 권력 실세들이 몽땅 전화를 쫓아내기 위해서 총 집결해서 저에게 물러나라 하고 온갖 탄압을 하는데 저는 정작 국민권익위원장은 향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독립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이 정신 출신 장관들은 당적 다 보유를 해요. 권영세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장관들은 당적 보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권익위원장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독립적인 기관이라 당적 보유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고립무원에서 저 혼자 그리고 또 부위원장들을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익의 부위원장 차관급 부위원장 3명 있는데 다 이전에서 새로 다 추천내고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내부에 완전히 이 고립무원에 혼자서 살아남은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를 악물고 이겨내겠다. 그리고 도망가는 것은 비겁하다.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제가 저버리는 거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가 스스로 내려놓는 거다. 나는 반드시 이 당연한 이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1년간을 버텼다라는 용어는 저는 마음에 안 들고요.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사히 어쨌든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싸워 이겼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의 그 무시무시한 탄압을 뚫고 최초로 어떻게 보면 최초로 승리를 일궈냅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정권 동안 너무나 열패감에 젖었고 화도 나고 분노도 하고 좌절감에 젖었는데 그래서 패배감 이런 거에 이제는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저를 보고 야 싸움에 이길 수가 있구나 이기는구나 이런 희망을 받다 이런 말씀 그리고 위로가 됐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런 걸 위해서도 아니고 당연한 일을 해오는데 주위에서 너무 괴롭고 탄압을 받았고 그걸 뚫는 데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런 과정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런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다는 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힘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응원해 주시고 그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 정권에서 최초 승리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승리는 아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싸워왔고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 고향이 통영이잖아요. 통영에 그 한산도 앞바다를 어렸을 때 보고 자랐고 제가 힘들 때나 뭔가 결심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저는 한산도 바다를 자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우리 그 조선시대에 외구와 맞서 싸운 그리고 패배하지 않고 항상 승리했던 이순신 장군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작년에 영화가 있었죠. 한산이라는 영화. 한산도 대첩에 관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의 투항한 외구의 장수가 이 한산도 대첩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에게 묻습니다. 외구 장수 입장에서는 자신의 조국인 외와 맞짱 떠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라든지 이러면은 그 나라에 대한 반역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적인 갈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게 물어봅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이 한산도 대첩을 앞둔 이 싸움의 의미가 장군께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그럴 때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싸움은 조선과 외의 싸움,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불의와의 싸움이다. 불의와 의의 싸움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정말 무릎을 쳤던 그런 대목이었어요. 지금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왜 후손이 일본에서 방류가 바다 폐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산도 앞바다가 대한민국의 바다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핵 오염수에 의해서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한산도 대첩을 앞둔 이순신 장군이 지금 살아계시면 얼마나 평탄할 것인가. 정말 생각만 해도 분노와 함께 정말 어떻게든 뭐든 뭔가 해야 되겠다, 막아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아마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진주 시민들께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불의와 의의 싸움. 저도 제가 윤석열 정권과 싸우면서 그동안 생각해왔던 우리 헌법의 가치,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이 저에게 가해진 모든 그런 탄압에 의해서 그 위선이 드러나고 내로남불이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불의다. 이 불의에 맞서는 것은 의고 그는 당연히 국민으로서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저를 1년간의 싸움을 집행하는 저의 동력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서 저는 거기에 정말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산도 앞바다를 지켰던 이순신 장군의 그 기계, 당시 이순신 장군도 당시에 조정에서 엄청난 탄압을 받았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의에 저항한 그런, 그리고 국민들을 지키고자, 백성들을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 그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기억을 하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1년 동안은 저는 이겼다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견뎌냈고 싸워왔고 결국은 마무리를 하는 그 도중에 저는 그 사이에 많은 무기를 얻었다. 저에게는 이제는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가 있다 했지만 저에게는 10만 개의 화살이 저에게 확보되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적벽대전, 삼국지 적벽대전 아시죠? 제갈량이 위의 공격을 앞두고 적벽대전을 앞두고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 조조의 군사가 워낙 많고 무기도 많고 그런데 이 오나라 제갈량이 돕고 있던 오나라는 무기도 없고 화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갈량이 그 화살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신 허수아비를 세운 배를 강가에 띄웁니다. 그러면서 조조의 군사가 쏜 화살을 10만 개를 확보하죠. 그래서 그 10만 개의 화살을 가지고 불화살로 조조의 군사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적벽대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죠. 저는 1년 동안 감사와 정권의 탄압을 받으면서 저에게는 10만 개의 화살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10만 개의 화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힌트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 저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내로남불, 법령 위반, 판례 위반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을 제가 하나하나 기록하고 하나하나 증거를 수집을 하고 10만 개의 화살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저는 그 불의에 맞서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저는 10만 개의 불화살을 앞으로 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승리했다라고 제가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진주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과 그 순간을 저는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제 말에 좀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헛된 말 거짓말할 것 같진 않죠. 그리고 저는 가급적 제가 한 말에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런 우직한 성격 때문에 이런 탄압을 받았지만 저는 임기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걸 저는 지켰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신방과의 화살을 이제는 돌려주겠다. 저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걸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이다. 하필 기전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원의 1년간의 저를 해탈트는 그 감사원 감사에서 결국은 감사원의 최종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저에게 모든 혐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감사원 용어는 불문이고 법률적인 용어로는 무죄 판결에 해당하는 그런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감사원에서 저를 확인해 준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러니컬하게 감사원이 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해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깔끔히 면제를 받았고 그리고는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온갖 조작행위와 법제행위를 저지른 저들에게 불화살을 쏘아서 반드시 이제부터 승리의 길을 나아가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희망을 조직하고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그런 희망 그리고 자신감 이런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